안녕하세요. 루나펄스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현대인의 고립감을 절묘하게 표현해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박환덕님, 김영용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책 본문 중에서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낭독을 들으시면서 작가가 써놓은 문장 자체의 가치를 재발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프란츠 카프카 1883년 7월 3일 프라하에서 태어나 1924년 6월 3일 비엔나 교회의 한 결핵 요양소에서 그리 길지 않은 생애를 마쳤다. 카프카의 일생은 그의 사후 작가로서 누린 명성에 비하면 극히 평범한 삶의 연속이었다. 요양을 위한 몇 번의 여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향 프라하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동시대의 저명한 작가들과 교분도 없이 마치 외로운 섬과도 같은 변경의 도시 프라하에서 평범한 급여 생활자의 삶을 영위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 틈틈이 자신의 글쓰기 작업을 계속했다. 카프카는 유택의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독일계 김나지움을 다니고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06년 학위를 취득하고 노동자 재해보험국에 관리로 들어가서 1922년 폐결핵 발병으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그는 3차례 약혼하였으나 결국 모두 파혼했다. 그중 2차례는 펠리체 바우어와 한 번은 율리에 보리체크와 약혼하였다. 또한 카프카는 밀레나 에젠스카와 짧지 않은 교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임종을 같이 한 도라 디아만트와의 행복했던 결합의 시기도 있었지만 결혼 생활이 자신의 작가로서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카프카의 일생은 외형상으로는 파란이 없는 일상적인 삶의 연속이었을지언정 내면상으로는 극히 불행한 고뇌의 41년이었다. 카프카의 고뇌는 그의 탄생과 함께 부여된 운명적인 이중성과 경계적인 삶에서 기인한다. 그는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가문은 일찍이 유럽 문화 토대에 안착한 서방 유태인에 속했다. 그러나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니 기독교 세계에는 영원히 속할 수가 없었다. 그는 체코의 중심부에서 살아가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문화에 익숙했던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고향 프라하를 지키며 살았다. 그는 프라하에 거주하는 다른 독일어 사용자들과는 달리 보헤미아계 독일인도 아니고 그의 근원은 오스트리아에 뿌리를 두지도 않았다. 또한 노동자 재해보험국의 관리였으니 일반 서민 계급은 아니었으며 공장주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노동자 계급도 아니었다. 그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작가의 길 자처했지만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작가도 아니었다. 그는 많은 세계에 조금씩 속하면서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다. 제목 변신.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밑으로 하고 위를 쳐다보며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자 활 모양의 각질이 골을 이룬 부풀어 오른 갈색의 복부가 보였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완전히 미끄러져 내릴 듯이 복부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 간신히 걸쳐 있었다. 다른 몸통 크기에 비해서 가련할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이 어찌할 바 모르게 그의 눈앞에 가물거리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매우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사는 보통 방, 평소와 다름없는 자신의 방이었다. 사방의 벽도 눈에 익은 바로 그 벽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옷감 견본 꾸러미들이 여기저기 잡다하게 흩어져 있었다. 잠자는 외판원이었다.
테이블 위에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얼마 전에 화보에서 오려내어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부인의 자태를 묘사한 것으로 그녀는 모피 모자에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커다란 모피 토시 속에 푹 집어넣은 양팔을 앞으로 내민 자세로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레고르는 창밖을 보았다. 음산한 날씨가 그의 기분을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창틀에 양철판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린다. 좀 더 잠을 자두기로 하자.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레고르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현재와 같은 몸 상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려 해도 그때마다 몸이 흔들리다 결국 위를 향해 누운 본래의 자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100번도 더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눈은 감은 채로 있었다. 눈을 뜨게 되면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다리들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옆구리 근처에서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른쪽을 밑으로 하고 자려던 노력은 그만두어야 했다.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제기랄, 어째서 나는 이런 고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 또 여행이다. 사무실에서의 근무도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판에 따르는 고생은 더욱 각별한 것이다. 게다가 여행에 따르는 고초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열차 시간에 대한 걱정과 불규칙하고 조잡한 식사, 게다가 끊임없는 사람과의 접촉도 그렇다. 상대가 1년 내내 바뀌고 한 사람과의 교제도 오래 지속된 적이 없어 정말로 친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인가. 복부 위쪽이 어쩐지 좀 가려웠다.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 수 있도록 들어누운 채 조금씩 몸을 침대 손잡이 기둥 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보니 그 가려운 자리가 보였다. 그곳에는 온통 조그맣고 하얀 점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리 하나를 사용해서 그 자리를 만져보려고 했으나 이내 다리를 움츠리고 말았다. 다리가 슬쩍 그곳에 오자 오싹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몸을 끌고 앞서의 위치로 돌아갔다. 그는 생각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린 걸 거야.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후궁의 궁녀들처럼 지내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내가 밖에서 일을 한 가지 끝내고 오전 중에 숙소로 돌아오면 주문 받은 것을 정리하고 기입해 둘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아침 식사를 시작하지 않던가.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사장은 나를 당장에 파면시켜 버릴 거야. 나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참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벌써 사표를 던졌을 거야. 사장 앞으로 거침없이 걸어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주저없이 털어놓으면 그는 놀라서 책상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걸. 하여간에 사장이 책상 위에 걸터앉아 어깨 너머로 사원들을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고약한 버릇이야. 게다가 귀까지 멀어서 그에게 말할 때는 사원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돈만 모아진다면 아마도 5, 6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그렇게만 되면 나는 단연코 결행할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일대 전환기가 되겠지.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자, 지금은 일어나야만 돼. 기차는 5시에 출발하니까. 그는 옷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쳐다보았다. 큰일 났다. 시계는 6시 반이었다. 시계바늘은 이미 30분을 지나 거의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이 울리지 않았던가. 정각 4시에 울리도록 맞추어 놓은 것은 침대에서 보아도 알 수 있다. 틀림없이 울리긴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안 가득히 울리는 종소리에도 눈을 뜨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편안하게 잘 잔 것만은 아니었다. 편안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시계가 울린 뒤에 더욱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으니 그 기차 시간에 맞추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만 할 텐데. 그런데 견본들은 아직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기분도 결코 활기차거나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설사 기차 시간에 된다 해도 사장의 불벼락을 피할 수는 없을 거야. 5시 기차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사환 아이가 제 시간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미 오래전에 사장에게 일러 바쳤을 텐데, 그놈은 사장의 마음에 든 아첨꾼으로 주태도 없고 이해심도 없는 놈이니까. 그럼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더없이 괴로운 일이야. 또 수상쩍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난 5년 동안 외판원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껏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아프다고 말하면 사장은 건강보험의를 데리고 올 것이고 자식의 태만에 대해 부모님을 힐책할 것이다. 그 의사에게 일단 진찰을 받게 되면 아무리 발뺌을 해도 만사가 끝장이 날 것이다. 사실 그 건강보험의가 본다면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고 단지 일하기 싫어 꾀부리는 사람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보험의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 지금까지 그레고리는 오랫동안 잠을 푹 자고 난 후엔 여전히 피곤하긴 했으나 몸만은 개운했으며 다소 강한 식욕까지도 느끼지 않았던가. 그가 이런 순식간에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 시계가 6시 45분을 쳤다. 마침 침대 머리 쪽에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하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였다. 6시 45분이다. 일 안 나가니? 저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나 그레고르는 거기에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물론 어김없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목소리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어제까지의 자신의 목소리 속에 말하자면 밑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괴로운 듯한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오는 것이었다. 처음에 튀어나오는 말소리는 확실히 뚜렷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말 끝머리를 심히 애매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듣고 있는 상대방이 이쪽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레고르는 자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지금 일어납니다. 문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문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모를 것이다. 어머니는 그의 대답에 안심하고 다리를 끌며 가버렸다. 그러나 이 간단한 대화로 다른 가족들은 뜻밖에도 그레고르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말았다. 과연 다른 쪽 문을 아버지가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레고르,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잠시 후 한층 목소리를 낮추어 얘야, 그레고르 하고 아버지는 재촉을 했다. 그러자 맞은편 다른 문 밖에서 누이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애원하는 것이었다. 오빠, 몸이 편찮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레고르는 그 양쪽을 향해서 이제 준비 다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발음하고 말과 말 사이에 간격을 두어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울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다. 아버지는 다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되돌아갔으나 누이 동생은 아직 문 뒤에 서서 그레고르,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부탁이에요.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오히려 여행 중의 습관대로 밤에 모든 문에 빗장을 걸어둔 자신의 조심성에 감사했을 정도였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입은 다음 어쨌든 아침 식사를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비로소 그 다음 일을 생각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불 속에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있어 본들 분별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불편한 잠자리로 인해서 몇 번인가 가벼운 통증을 느껴 일어나 보면 아마도 그것은 잠을 험하게 잤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 고통이 전혀 망상이었던 적이 이전에도 자주 있었다. 그러니 오늘 여러 가지 상태도 어떻게든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레고르는 긴장해서 자신을 살피고 있었다. 목소리가 변해버린 것도 심한 감기, 즉 계속해서 여행을 해야 하는 외판원의 고질적인 직업병의 전조에 불과할 것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불을 걷어치우는 일은 지극히 간단하였다. 그저 숨을 약간 들이마셔 배를 부풀리자 이불은 자연히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어려웠다. 그것은 그의 몸이 유별나게 넓었기 때문이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팔과 손 대신에 현재 있는 것은 끊임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조그마한 다리들 뿐이었고 또 그 다리조차도 그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하나의 다리를 구부리려고 하면 그 다리는 도리어 쭉 뻗어버리고 그래도 이럭저럭 그 다리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려는 일을 끝마치면 그동안 다른 모든 다리들이 마치 겨우 해방이라도 된 것처럼 요란스럽게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침대 속에서 더 이상 꾸물거려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우선 그는 몸의 하반신부터 침대 밖으로 끌어내보려고 했으나 그가 아직 자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며 또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반신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일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매우 힘이 들었다. 그래서 끝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앞뒤 생각 없이 하반신을 앞으로 마구 밀고 갔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침대 다리 쪽 기둥에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불에 데인 듯한 화끈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바로 그 통증 때문에 하반신이야말로 가장 감각이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보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그 일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하얏튼 몸통은 그 폭이나 무게에 볼품없이 컸지만 그래도 서서히 머리의 회전에 따라 움직여 주었다. 그러나 막상 침대 밖으로 나가려니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이런 방법으로 침대 밖으로 나가다가는 아무래도 결국은 그대로 침대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말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 부분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차라리 이대로 침대에 머무는 쪽으로 그는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먼저처럼 갖은 애를 쓴 후에야 한숨을 쉬면서 다시 본래의 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조금 전보다 더 약이 오른 듯이 서로 엉켜 싸우고 있는 자신의 가느다란 다리들을 보았을 때 이 대소동에 안정과 질서를 가져다 줄 방법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더 이상 침대에 그냥 누워 있을 수만은 없어. 설령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해. 그와 동시에 그는 자포자기 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면서 때때로 날카로운 시선을 창 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창밖에는 아직 안개가 좁은 골목 건너편에 늘어선 집들까지도 뒤덮고 있어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아도 자신감이나 상쾌함을 느낄 수 없었다. 자명종 시계가 7시를 알리자 그는 중얼거렸다. 벌써 7시인데 아직 저렇게 안개가 짙다니. 그리고 그는 잠시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혹시 평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기대라도 하듯 숨을 모으고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7시 15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서 빠져나가 있어야만 한다. 그때쯤이면 아마 나를 만나기 위해 회사에서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다. 회사가 문을 여는 것은 7시 전이니까. 그는 이번엔 몸 전체를 완전히 균형을 잡아 옆으로 흔들면서 끌고 가 한꺼번에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
머리나 하반신이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몸 전체를 동시에 침대에서 굴러 떨어뜨리면서 신중하게 머리를 급히 위쪽으로 치켜들면 아마도 머리는 안전할 수 있으리라. 등은 단단하니까 융단 위에 떨어져도 별 탈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추락 시에 생길 꽝 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집안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부득이하다. 그레고르는 몸을 이미 절반쯤 침대 밖으로 내밀었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노력이라고는 하기보다는 차라리 장난이었다. 몸을 좌우로 조금씩 흔들어 굴려가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일은 극히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이 센 사람이 2명만 와준다면.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생각했다. 2 사람이 각자 그들의 팔을 둥글게 솟아오른 그의 등 밑에다 집어넣고 침대에서 그를 들어올려 몸을 구부려 방바닥에 내려놓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방바닥에서 몸을 뒤집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되면 이 조그마한 다리들에게도 의미가 생길 것이다. 문이 모두 잠겨 있지만 않다면 실제로 구원을 청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벌써 너무 세게 몸을 흔들어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에까지 와 있었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5분 후면 7시 15분이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다. 회사에서 누가 찾아왔구나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 와중에도 그의 다리들은 더욱 분주하게 허위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하고 그레고르는 중얼거리면서 그 어떤 어리석은 희망에 매달려 보았다. 그러나 곧 평소와 같이 하녀가 힘찬 걸음걸이로 현관 쪽으로 걸어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방문자의 인사말만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지배인이었다. 도대체 왜 자기는 잠깐 게으름을 피웠다고 해서 이내 의심을 받는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을까? 외판원들이란 도대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쓸모없는 건달들이란 말인가? 그들 중에는 아침에 2-3 시간 정도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얼이 빠질 지경이 되어 침대 신세를 지게 된 그런 충실하고도 희생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형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사환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그 형편을 알아본다는 일이 필요할 때에 말이지만 그런데 꼭 지배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 수상쩍은 사건의 조사를 지배인 이외의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는 것 때문에 죄 없는 가족에게까지 그 일이 알려져야만 된다는 말인가? 그레고르는 힘껏 침대에서 몸을 굴려 뛰어내렸다. 그것은 확고한 결단에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에 흥분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꽈당하는 큰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다지 큰 울림은 아니었다. 밑이 양탄자여서 사람들이 놀랄 만큼 둔탁한 소리는 나지 않았고 등껍질도 그레고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탄력이 있었다. 다만 머리를 조심스럽게 쳐들고 있지 않았던 탓으로 바닥에 약간 부딪혔다. 그는 분노와 통증을 느끼며 아픈 머리를 양탄자에다 비벼댔다. 저 안에서 무엇이 떨어진 모양이군요 하고 말하는 지배인의 목소리가 왼쪽에 있는 옆방에서 들려왔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이 언젠가는 지배인의 신상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상상해 보았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마치 그레고르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대답이라도 하는 양 옆방에서 지배인이 몇 발짝 거닐면서 에나멜 장화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했다. 그때 오른편 옆방에서 그레고르에게 지배인이 온 것을 알리는 누이 동생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지배인님이 오셨어요. 알고 있어 하고 그레고르는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누이 동생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으나 감히 목소리를 높여 말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배인께서 오셔서 네가 왜 아침 기차로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좋으냐. 하여튼 너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니 문을 열어라. 뭐 다소 어질러 놓았어도 그것은 양해하실 게다. 여보게 잠자군 하고 지배인이 친절하게 끼어들었다. 그 애는 몸이 아파요. 아버지가 아직 문 앞에서 그레고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지배인을 향해 말씀하셨다. 몸이 편치 않은 걸 거예요. 지배인님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기차를 놓치거나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걸요. 밤에도 때로는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이라도 하라고 이쪽에서 잔소리를 할 정도니까요. 이번에도 벌써 일주일 동안이나 시내에 와 있으면서도 밤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테이블 앞에 앉아서 입을 다문 채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검토해보곤 합니다. 그에게 오락이라면 통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저번에는 이틀밤인가 사흘밤을 걸려서 조그마한 액자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액자예요. 자기 방에 걸어두었으니 저 아이가 방문을 열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몸소 찾아주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그레고르가 방문을 열도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고집쟁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물어보았을 때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아픈 모양이에요. 곧 가겠어요 하고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으나 밖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겠죠, 부인. 아무래도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겠군요. 이번에는 지배인이 말했다. 대단한 병이 아닐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행인지 불행인지 그것은 차치하고 말입니다만 사소한 병쯤은 대개 장사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배인께서 들어가셔도 되겠느냐? 아버지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하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그레고르가 대답했다. 왼쪽 옆방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른쪽 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은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지 않을까? 틀림없이 방금 일어나서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울기는 왜 우는가?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가 지배인을 방에 들여놓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인가?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아서? 만일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옛날의 부채를 가지고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한 기우인 것이다. 나는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며 가족들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잠시 그레고르는 양탄자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현재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향해서 지배인을 이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요구하진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 쉽게 적절한 변명을 찾기 쉬운 이런 작은 결례 때문에 그레고르가 당장 해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울고불고해서 그를 성가시게 하느니 지금으로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고 자신들의 처신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었다.